예, 53분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그 사역 정신과 ISF에 대한 사역 소개해 주신 우리 이상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가람 교수님께서, 어, 그 한국어로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드리면,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셨고요. 지금 전북대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전북대학 ISF의 지도교수로 섬겨주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외교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ISF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김가람 교수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김가람입니다. 어, 그, 간사님 혹시 제가 지금 공유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슬라이드 컨트롤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제가 그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어, 네, 아, 네, 바로 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를 제가 좀 공유를 하려고요. 아, 네, 잠시만요. 예, 네. 잘 보이실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김가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상일 교수님께서 그 ISF에 대한 좀 대략적인 사역의 방향과 소개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학생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류를 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ISF의 활동인 한국어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늘하고 이제 내일 그 전체 연수 중에서 한국어 교육 교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실제로 서울대 ISF 교실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제 정승곤 교수님이 구체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주실 테고, 저는 이제 이 ISF 사역에서 유학생들과 한국어 교실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한국어 교실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역할들을 조금 전공자의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이론적인 차원 혹은 좀 개념적인 차원으로 한국어 교육의 상황들을 이해를 하시고 내일 또 그 구체적인 한국어 교실의 운영 사례들을 살펴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ISF에서 연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화면 예. 공유가 지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지금 되고 있나요? 화면 네, 공유가?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일까요? 어려운 언어일까요? 어렵습니다. 아, 이- 이혜경 선생님이 네. 당차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왜 어려운 언어일까요? 한국어 과학적이고 이렇게 위대하게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표기수단 한글도 있고 잘 배우던데요, 제가 가르쳐 보면. 왜 읽는 거는 어려운 언어? 읽는 거는 쉬운데요. 예, 예. 그 받침에 따라서 뜻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음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에 음,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음. 이혜경 선생님 혹시 지금, 한국어 교실에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그 간사는 올 1학기 처음 서울예 때 네. 시작했고요. 예. 이제 한국어 교원을 자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혹시 서울여대 하시면은 소망교회에서 가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 대학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네. 예.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배우기 쉬운 언어는 아니더라. 예, 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다들 배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해서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어는 정말 배우기 너무 쉬운 언어다. 학생들한테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한테 자모를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르치고 몇 가지 연습만 시키면 그다음부터 뜻은 모르지만 다 읽을 수도 있고 한자어의 기본 의미들을 조금만 알면은 어휘 확장도 잘하고 문법 활용도 규칙적이고 그래서 금방 잘 배우던데 다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근데 읽는 거는 쉬워요. 예. 근데 이게 참 실제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고기하고 불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하고 불고기죠. 우리가 이야기 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두 단어들은 의문론적 조건은 똑같습니다. 다르게 발음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받침에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합하는 초성이 기역이기 때문에 물고기 경음으로 나고 불고기가 여기는 경음이 아닌 소리로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불고기는 고기고 물고기는 물고기는 고기입니다. 고기.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걸 보고 불고기를 불고기라고 읽든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읽든 이거는 뭐 잘못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근거해서 그 의문론적 환경에 맞게 발음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발음을 하면 오류가 되는 것이고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문론적 차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소통 참 많이 하죠. 어디 뭐 카페를 가거나 어디 갔어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 옆에 앉아 있는 분한테, 여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리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앉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앉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앉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앉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앉으면 여기 안 된다는 자리, 뜻으로, 여기 자리 앉으면 안 된다는 있어요. 뜻으로, 어, 네, 네. 그러니까, 앉으면 안 된다. 아, 예. 아니, 그렇죠. 이 상황에 따라 다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거 분명히 네. 자리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는 비어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요. 여기는 앉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어는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주어진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 층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화용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는 조금 뭐 통사론적으로 좀 규칙적인 어떤 체계들, 그리고 우리가 품사 같은 걸 놓고 보면은
뭐 불어나 독어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뭐 명사에서 성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뭐 수의 체계도 복잡하고 그런데 한국어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발음과 관련된 의문론적인 층위,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된 활용론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ISF에 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ISF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서 한국어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잘 도와주면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뭐 일종의 결론이죠.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국어 교육의 개념,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내용, 방법,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한국어 교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어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요.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가 모어인 사람들이 배우는 국어 교육도 내용은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말인데 그 우리말을 모어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면 국어 교육이 되는 것이고 모어가 아닌 비모어 화자에게 교육을 하면 한국어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국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학습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모어로서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죠.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 놀라운 신비를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1년, 한 돌, 그 이상까지는 말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듣고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언어적인 입력이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이야기, 뭐 텔레비전 소리, 음악 소리, 유모차 타고 산책하면서 들리는 여러 가지 뭐 소리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이 왔을 때 했던 거, 엄마 아빠가 책 읽어주는 소리, 그 많은 것들이 계속 입력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이제 온전한 단어나 한국어가 아니라 약간 소리, 뭐 이런 형태들을 하면서 옹알이가 터지고 그러다가 아주 맘마 이런 쉬운 단어 한두 마디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가는 형태의 과정을 한 출생 직후 한 3년 정도 오면 거의 다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것들이 출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국어 습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그 어린 아이가 나 빨리 엄마 말 잘 듣고 듣기 연습해야 해서 한국어 빨리 배워야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배우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모어를 배워가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될 때는 그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조금 더 일찍부터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영어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더 일찍부터 영어 미디어에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로 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이민 2세, 3세라서 집에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초등학교 때 BTS 노래 듣다가 BTS가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성인이 돼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30살이 넘어서 배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생과 동시에 배우는 뭐하고는 차이가 있고 이 기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누워서 그냥 듣다가 어느 순간 입이 트이게 되는 모어의 습득과는 다르죠.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혼자서 책도 보고, 단어도 외우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외국어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네, 아마 많이 그런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만나는 외국인 학생들 혹은 이제 뭐 교회나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도 있고 성인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상태로 새롭게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시기이고 그 시기 때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ISF에 한국어 교실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그 공간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의 내용은 크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문법이 대표적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나 제2외국어 배울 때 문법 많이 배우셨죠? 그때 우리가 이제 문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목표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법에 맞지 않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정확성이 떨어진 오류의 표현들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의사소통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확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문법을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법에 대한 무용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영어 교육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문법을 배우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이 돼도 미국 사람 만나 말 한마디도 못한다. 그럼 문법 음, 배워서 뭐 하냐?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나 밥 먹다. 이렇게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전달은 되죠.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밥 먹다. 이렇게만 말을 해도, 아, 밥 먹었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복잡한 문법을 몰라도 단어만 알고 있어도 그냥 대충 소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밥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만 맨 밥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반찬 먹었는데, 나만 맨밥 먹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조사 만도 알아야 되고, 접두사 맨도 알아야 되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반찬을 먹고, 나만 그냥 맨 밥만 먹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사나 어미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법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나 어미 등의 표현 항목을 교육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 의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칠 때
뭐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부정법을 나타내는 것들도 또 가르치거든요. 안 하다, 못 하다. 그럼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의지 부정, 능력 부정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하려고 한다, 못 하려고 한다 어떻게 써야 됩니까? 못하려고 한다는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능력을 부정하는 것인데 의도라고 하는 항목하고 능력하고는 충돌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부정하는 안 하고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항목 의려고를 정확하게 결합해서 쓸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 내용으로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내용으로서 어휘라고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하죠.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들,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문법은 형식이고 어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 그러니까 일종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음식물은 내용으로서 어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예쁘고 좋아도 어휘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음식물이 없으면 그 접시는 비어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으로서 어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뜻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어떠한 형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품사가 뭐고 어떤 것과는 결합하고 어떤 것과 결합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말할 때 쓰는 단어인지 아니면 쓰기에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일 때 쓰는지 비공식적일 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어휘 교육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울 때 단어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달달 외웠는데 그때는 항상 뜻만 외웠던 것 같아요. 사과, 뭐 그러면 APPLE 그냥 그렇게만 계속 외웠으니까 이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쓰는 것인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사과는 애플이구나. 그래 그냥 끝이었어요. 단어를 아는 것. 그거 자체가 단어 공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용으로서 이 단어의 개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형태적이고 의미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화용적인 차원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단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예문 한번 볼까요? 시위로 인해서 공사를 당분간 그만둔다고 하였다. 영화가 개봉되면서 높은 논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당분간 그만둔다고 하였다. 이 문장은 어떤가요? 맞는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맞는 문장. 그렇죠. 틀리지는 않았어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어색합니다. 적절하지는 않죠. 그럼 이것들을 적절하게 쓴다라고 하면은 그만두다 대신에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중단한다고 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중단하다라는 표현들을 쓰면 훨씬 더 적절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그 어종을 놓고 보면 고유어하고 한자어하고 외래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격식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자어를 선호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내용이 뉴스나 신문 기사 혹은 어떤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이런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고유어인 그만두다보다는 한자어인 중단하다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스탑이라고 하는 의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그만둔다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중단하다를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제공이 되는 것들이 어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기능. 기능은 쉽게 말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제 외국어 교육의 트렌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법을 많이 알고 또 단어를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 알아봤자 외국인하고 소통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말하기 쓰기, 이해라고 하는 듣기 읽기 교육을 통해서 유창성을 신장시켜 주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유학생들 가르칠 때 수업 시간의 내용들이 주로 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예요. 그래서 뭐 듣기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일기예보를 듣고 내일의 날씨를 말하는 것, 신문 기사를 읽고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것, 이런 그 기능을 연습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그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와 문화의 관계, 언어 교육, 한국어로 가르치는데 한국 문화를 뭘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어하고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손님 초대해놓고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한국 네. 분들 많이 쓰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겸손의 말. 그렇죠.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할까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왜 겸손하게 차린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을 할까요? 그, 유교적인 교육의 힘. 네. 그냥 한국은 문화적으로 그래요. 네, 한국은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예, 문화적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이게 좀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있고 갖추었더라도 조금 더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이 가방 예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사달라는 거. 가방 예쁘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달라는 거예요. 예쁘다라고 말했는데 왜 사달라는 거죠? 생간의 뜻은, 숨은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직설적으로 이거 사줘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삑삑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캐치를 해서 이 가방 예쁘다 그래. 오 그래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 오 진짜 예쁘다. 그러면서 그냥 옆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언어 공동체가 향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들의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있고 그 표현의 의미를 적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나이를 물어본다. 그럼 나이를 물어보면 이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의 상대 높임 체계가 6등급이 있잖아요. 하십치오체부터 시작을 해서 하오체, 하계체, 해요체, 해체, 헤라체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떠한 화계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이란 말이에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은 우리가 뭐 호칭에서부터 뭐 형, 언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말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면 나이를 아는 것들이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뭐 이러냐라고 한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문화에 대한 네. 이해를 우리가 잘하면은 요청을 하거나 거절을 하는 이런 의사소통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거절도 살짝 돌려서 말해서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야 되는 언어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만나자마자 바로 용건 꺼내서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 문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언어 사용 방식들을 교육함으로써 적절성을 신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를 교육할 때에도 학습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법들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라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그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용을 중심으로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학생들은 각자가 다 전공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데 경제학과도 있고 수학과도 있고 컴퓨터공학과도 있고 국문과도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한국어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의 전공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게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수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 중심 접근법으로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국어라고 하는 통로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전공 지식들을 소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읽기를 같이 하기로 했다. 근데 이 학생이 경제학과 학생이에요. 그럼 경제학과 학생이면은 이 학생한테 좋은 내용은 경제학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의 경제 기사들을 가지고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이런 단어들을 배우면서 한국어 수업을 하면 학생들한테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차원으로 그 교육의 방향을 정해서 생각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자체가 목표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학당에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 기초학습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결혼 이민자나 혹은 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도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의사소통을 계속해서 연습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자체를 계속해서 교육하는 접근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고, 학습자들이 유학생이고 전공이 있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한 학문 목적 학습자라고 하면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한국어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뭐 문법, 어휘, 기능, 문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들을 생각해 보는 것까지 했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선교사나 외교관이었습니다. 1957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일기 학습자들은 이제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일부 그 국가들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미동포나 제중동포,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CIS 지역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어 교육의 초창기 학습자들이었고,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한국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습자가 되기도 했고, 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늘었죠. 특히 이제 경기도의 뭐 안산, 시흥, 화성 이런 데 엄청나죠. 또 경남에 가면 김해, 창원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또 충남에 가면 아산 뭐 이런 데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자기 가족들,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이주 배경 학생들, 이제 이 밖에도 정말 많은 학습자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ISF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학습자 군은 크게 이 정도로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민자,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현황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좀 이거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통계들을 좀 살펴보니까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자 이런 것들.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284만 명입니다. 284만 명. 많다. 아, 정말 외국인들이 이게 많은 이런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 딸이 저를 부르고 있어서. 예, 잠깐. 죄송합니다. 284만 명이 있는데, 이거는 합법적인 체류 인원이 284만 명이라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들어보셨죠? 불법 체류자들이 보통 이 합법적인 체류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5천만 인구 중에서 한 500만 명 정도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많은 숫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유학생 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25만 3천 명입니다. 이거 좀만 할게. 25만 3천 명 정도가 있는데 전북대학교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2026년에 3,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음,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들 제가 들어보니까 경희대학교, 뭐 한양대 이런 데는 한 8천 명 정도씩 있더라고요. 오, 근데 이렇게 양적으로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이게 뭐 심각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환경인 학교들도 정말 많습니다. 뭐 저출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의 수가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충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외국인이고,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절반이 넘어가는 그런 학교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유학생 없으면 학교가 문 닫아야 되는데 학교가 문을 닫는 꼴을 지역사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다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그 지역에서 대학이 하나 사라지면은 거기에 있는 뭐 원룸 짓고 생활하고 있는 임대업자들, 식당, 뭐 편의점,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 이 지역 사회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문 닫는 걸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계속 학생들을 충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주 배경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학령기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이 20만 명 지금 넘습니다. 그럼 2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요즘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지금 제 옆에 딸이 2020년생이에요. 2020년생이 1년에 태어났던 애들이 25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내려갔어. 21년도에는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왔다 그러는데 1한 달에 보통 한 2만 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1년에 태어난 총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들 수가 25만 명 이쪽 저쪽인데 20만 명이 이주 배경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 하러 다니면은 안산에 있는 어떤 중학교 갔더니 90%가 이주 배경 학생이고요. 음, 근데 이게 안산 같은 특수한 데가 그런 게 아니라 아산에 갔더니 어떤 초등학교들, 뭐 신창초, 둔포초, 뭐 이런 데 한 인접하고 있는 세 군데 초등학교도 한 80%가 넘습니다. 김해 가도 그런 초 있었고요. 경주에 가도 있었고, 다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밀집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주 배경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줄어들 수가 없어요. 농어촌에 있는 이런 면 단위에 있는 전교생 5명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다 통폐합되고 그럴 건데 거기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와서 아이들 두세 명씩 낳아가지고 통폐합 안 되고 분교로 이렇게 남아있는 학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런 형태들로 계속 학교도 유지하고 또 그쪽에 농공단지나 계절제 근로자들 오신 분들이 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주 배경 학생들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혹은 ISF가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좀 흐름을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이주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이민자들, 그리고 학령기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국어를 못해서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한국 사회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ISF나 우리가 하면 의미 있는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조금 잘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학습자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학습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권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어권 학습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권 학습자도 있고, 영어권, 아랍어권,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동기들도 적응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뭐 목적도 일상생활, 취업,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어 교실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학습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잘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고 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지 그 학습자들의 그 요구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대한 이해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시게 되는 이 한국어 교실의 특성을 조금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한국어 교실이라고 하는 곳, 지금 이제 뭐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이상일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저는 간단하게 이제 좀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56개 대학이더라고요.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아까 이제 소개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심사위원을 이제 계속 좀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번 학기 때 또 캠퍼스에서 가르치시면서 또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보통 한 10월 말, 11월 초 이 정도쯤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또 홍보가 나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학생들 좀 잘 교육하셔가지고 말하기 대회에도 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ISF 한국어 교실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ISF는 무료죠, 무료. 그리고 학생의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돈을 내고 배우는 한국어 교육 기관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하고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돈을 내고 전문적으로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하고 봉사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교육기관하고 비교를 통해서 나는 너무 이렇게 좀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ISF의 한국어 교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조금 주목을 해서 강점을 조금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ISF에 오는 학생들을 조금 만나서 들어보면은 왜 ISF에 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온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캠퍼스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 들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같이 자기 나라 식당 가서 밥 먹거나 기숙사 가서 방에서 밥 먹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ISF 가면 만날 수 있대. 그래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갔다 왔던 사람들이 ISF 가니까 재밌던데 거기서 뭐 한국어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문화체험도 어디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어? 너도 한번 가봐. 그래서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ISF에 가면 또 신앙교육도 있고 교회도 연결해주고 그런 곳이라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냥 각양각색의 이유로 오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오는 학생들을 만나는 ISF 한국어 교실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ISF 한국어 교실에서만 가능한 일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처럼 한국어를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직업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봉사자가 같이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고 ISF에서만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일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하고 맺어진 친밀한 관계들 속에서 라포를 잘 쌓으시고 그 라포에 기반해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언어 교육 기관에서는 선생님 한 명의 학생들이 15명, 20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대1, 1대2 정도라고 하면은 충분히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ISF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SF에서는 되게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풍부한 사회 경험, 그다음에 삶의 지혜, 이런 것들에 기반한다라고 하면 언어적인 차원들보다는 다양한 문화도. 문화적인 부분들을, 문화적인 부분들을 조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담당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생활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 학교 앞에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뭐 용달차를 부르거나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돈도 없고. 근데 ISF 선생님이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시간 내가지고, 그 내 차에다 트렁크 몇 개 싣고 옮기는 거 좀 도와줄게. 이런 것들은 ISF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차가 있고, 시간만 조금 내준다. 그럼 그런 것들이 할 때는 외국인 학생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ISF에서는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는 외국인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하고 같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제 뭐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안에서 이런 뭐 기도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한국어 교실 본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통로예요. 한국어를 통로로 해서 학생들하고 만나는 거죠. 자, 우리 한국어 공부하니까 뭐 화요일 날 저녁에 어디 강의실로 오세요. 만났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 정예니까 그 학생들이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하게 파악하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챙겨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한국어 교육자로서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토픽 공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전공 수업을 좀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생들이 보면은 뭐 아르바이트 했는데 월급을 잘 못 받는다. 뭐 그런 거 있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해준 적도 있었고 또 아파서 병원 가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해서 병원 갈 때도 같이 동행을 해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영적인 관계들을 확장시켜가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서 교회로 인도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또 이단으로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는 못하고 ISF에서만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여기 외국인 학생, 중국 학생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했던 이런 사진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ISF를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 학생들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이나 또 공동체에서의 그런 기대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잘 관계도 맺고 또 이런 일들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통로가 한국어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한국어 교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유학생들과의 만남,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섬겨주고 성장하는데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짧은데 많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지나간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데 혹시 또 그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